딜사이트와 함께합니다. 함께 시작해봐요. 쉽게 배우는 기업 분석 이도영입니다. 경영활동은 기록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채권자나 투자자, 경영자, 정부, 종업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투자를 통해서 또는 돈을 빌려주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세금을 걷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의 가장 기본적인 되는 것이 재무상태표입니다. 영어로는 BS, 밸런스 시트라고 그러죠. 그죠? 또는 대차대조표라고도 합니다. 대차대조표나 재무상태표는 같은 말입니다. 재무상태표라는 말은 이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대차대조표를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표현하기로 하자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도 맞는 말이고요. 대차대조표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말이 재무상태표이기 때문에 자, 재무상태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자, 여기 우리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산 현황을 나타낸다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야? 라고 스냅 사진을 딱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있어 라고 스냅 사진을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돈을 조달한 내용과 현재 운용하고 있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에 제가 그림을 보시면은 돈의 조달과 사용이라고 해놨습니다. 한쪽에는, 자, 왼쪽에는 돈의 사용이 나 있고요. 자, 돈을 어떻게 썼는지, 지금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형태로 내가 이 돈을 사용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돈의 사용 내역이고요. 그걸 우리가 자산이라고 합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실물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 자, 근데 요게 우리 자산이고요. 또 한쪽, 오른쪽에는 돈의 조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홍길동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부인이 500만 원 내준 게 있고, 은행에서 2,500만 원 받은 게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내 돈과 남의 돈이 섞여 있죠.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돈을 우리가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테 빌린 돈이죠. 은행에서 빌린 돈이 부채라고 할 수 있죠. 2,500만 원이. 그리고 500만 원은 내가 조달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조달한 거죠. 우리가 자기 자본 또는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돈과 내 돈을 다 합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쪽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돈을 어떻게 남의 돈과 나의 돈을 합쳐서 그 돈을 가지고 현재 아까 홍길동이가 본 것처럼 라면도 사고 임차금도 내고 여러 가지 물건을 조달했죠. 그죠?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면, 김, 쌀, 임차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왜 복식부의 원리예요? 두 가지 쪽에서 보는 거죠. 한쪽이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회계적으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서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홍길동의 사례를 한번 보면요. 홍길동의, 자, 남의 돈, 은행에서 빌린 돈 2,500만 원 있었죠. 부채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변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까 오른쪽에 돈의 조달이라고 했던 내용을 대변이라는 곳에, 영어로는 크레디터입니다. 근데 요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크레디트하고 차변에 있는 내용, 여기 차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뎁터죠. 그죠? 뎁터면은, 뎁터가 뭐예요? 부채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거꾸로 표시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뎁터는 근데 왜 이렇게 적냐면은 내가 뎁터라는 것은 자산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빌려간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고 해서 뎁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변 대변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대변은
크레디트, 차변은 뎁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돈의 사용의 내용을 자산을 보여주는 것을 차변, 즉 뎁트라고 그러고요. 아까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돈, 부채, 남의 돈, 그리고 자기 돈, 이 두 가지를 기록하는 것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항상 일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계 용어로 보면 대차 평균의 원리, 대변과 차변은 항상 동일하다.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합계와 3천만 원, 대변의 합계 3천만 원 항상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내용만 알아줘도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등식이 나옵니다. 즉 차변에 있는 자산은 남의 돈과 내 돈을 합친 거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본은 뭐예요? 자산에서 자본을 차감한 것이 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자본등식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가장 많이 지금 쓰이고 있는 말이 IS, 즉 인컴 시트입니다. 자, 인컴 시트는 인컴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인컴 시트라고만 표현했어요. 자, 들어오는 돈, 들어오는 것을 기록한 어떤 장부 이렇게 표현한 건데 우리나라는 원래 손익계산, 한문으로 보면 손익계산서라는 말은 손, 즉 비용과 이익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PL이라고 합니다. 즉 Profit and Loss Statement, 장부, 계산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손익계산서를 PL이라는 말로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미국식을 따라가지고요. IS, 즉 인컴 시트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어느 걸 쓰느냐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가급적 현금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IS, 즉 인컴 시트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손익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예요. 즉 기업의 수익과 비용 그리고 이익이 났느냐 손실이 났느냐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두 가지 측면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까 벌어들인 돈하고 사용한 돈은 항상 일치하겠죠. 아까 우리 홍길동이를 보시면은 내가 쓴 돈 그리고 남은 돈 벌어들인 돈이 항상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손익계산서도 차변대변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아까 우리 재무상태표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T자로 그림을 볼 수 있죠, 그죠? 차변, 대변을 이렇게 T자로 이렇게 보시면은 볼 수 있는데 이 T자가 뭐냐면 T자 계정이라고도 합니다. 차변, 대변으로 나눠서 보는 것을 T자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도 그래서 차변, 즉 쓴 돈, 라면을 쓰는데 들어간 비용, 그리고 김, 쌀, 인건비, 전기료, 이자 비용 다 합치고요. 남아있는 돈 다 계산하면 어때요? 내가 벌어들인 돈하고 똑같겠죠. 그죠? 라면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은 항상 일치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손익계산서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를 만들지 않아요. 저 옆에 나가 있는 것처럼 자, 매출 총합계를 1,100만 원 적고 매출원가, 자, 사용된 비용이죠, 그죠? 원가를 기록하고 매출이익, 총이익, 판매 관리비, 판매하면서 관리비에 들어간 비용들 계산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그다음에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은 이제 이자 비용밖에 없습니다만 여기 해당되는 케이스는 그리고 세금을 내기 전에 이익이 얼마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당기순이익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두 가지의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T자 계정으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보고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쭉 설명해서 제일 밑에 당기순이익이 나오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보고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손익계산서 쭉 매출부터 시작해서
단기순이익까지 내려가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계정식이라고 그러고요. 앞에 오른쪽에 이렇게 쭉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재무제표는 보고식으로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고식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 밑에 보시면은 요것도 하나의 등식이 성립합니다. 자, 벌어들인 돈, 즉 우리가 수익이라고 할 수 있죠.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에서 사용한 돈, 즉 쓴 돈, 비용이 되겠죠.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은 남은 돈, 즉 이익이 되는 거, 단기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손익계산할 때는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이익이 된다. 우리가 손익계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가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상법에서는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5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흐름표, 네 번째가 자본변동표, 마지막으로 주석이 있습니다. 주석은 장부는 아닙니다. 장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재무제표로 보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주석의 내용은 우리가 표로 나타내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 또는 자본변동표는 표로 나타내 있죠. 이 표로 나타내는 내용이 모든 내용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주석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통해서 어때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주석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를 보더라도 주석의 내용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두 가지, 자,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한번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의 경영활동에는 동계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아까 우리가 활동을 몇 가지로 봤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에는 금융활동, 구매활동, 제조활동, 생산활동, 판매활동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활동마다 따라다니는 게 동계산이죠. 돈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재무상태표를 공부했습니다. 자, 이 아까 홍길동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 예를 들어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2,500만 원 받고 내 돈 부인이 마련해준 5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죠. 그래서 대변에 우리가 부채와 자본 3,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3,000만 원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내가 장사를 시작할 때, 자, 현금 350만 원, 자, 보증금 1,500만 원, 가스레인지 1,150만 원, 식기 1,130만 원, 김하고 라면, 쌀을 샀습니다. 100만 원, 테이블도 구비하고요. 700만 원 들어갔고요. 기타 70만 원 들어가서 총 3,000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금을 이렇게 2,500만 원, 남의 돈과 내 돈을 2,500만 원, 3,000만 원 조달해가지고 현재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영업을 했다는 거죠. 영업을 했더니, 자, 자금의 조달 내용은 변동이 없겠죠. 자, 아직 대출을 안 갚았습니다. 그들은 대출 그대로 있을 것이고 내 돈도 그대로 조달한 내용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500만 원 조달한 내용이 남아 있겠죠. 그런데 장사를 통해서 자, 이익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현금은 늘어났어요. 보증금은 그대로 있을 거고 가스레인지 있고, 자, 김라면은 또 바뀌겠죠. 그죠? 금액이 바뀌겠죠. 금액이 바뀌었지만은, 자, 내가 그래서 원래 3,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장사를 해가지고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기말에 가서는 3,300만 원 됐죠. 3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거죠. 내가 3,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3,300이 됐으니까 300만 원이 이익이 생겼죠. 즉, 내 돈이 300만 원 불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차변과 대변에 각각 300만 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내 돈이 300만 원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부채 2,500에다가 내 돈 300만 원 늘어난 거 합쳐서 3,300이 되고요. 그게 현재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차변에 있는 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현재 자산으로. 그래서 차변과 대변이 3,300만 원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아까 우리
재산법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기초에 3천만 원 있었는데 기말에 3,300이 됐어요. 차감하면은 300만 원이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이익이 3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홍길동이 쓴 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각종 대금 있죠. 쌀, 김, 라면, 전기료, 전화료, 아르바이트 이런 비용들을 다 줬습니다. 은행 이자도 줬죠. 그죠? 근데 실제 한 가지 지급 안 한 게 있죠. 뭔가요? 무엇일까요? 자, 결국에는 남에 대한 건 다 줬지만 내가 조달한 비용, 내가 자기 돈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없던 거죠. 만일에 이게 일반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주주한테 계산해야 될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일에 홍길동 입장에서도 내가 가게를 운영하지 않고 그 자금을 은행에 넣어놓거나 어떤 다른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다른 수입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장사를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돈에 대한 기회비용, 대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인 경우는, 자, 홍길동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진 않았지만은 일반적으로 기업인 경우에는 자금을 조달한 주주에 대해서 자본의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배당금인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주주로부터 자본, 자기 자본을 조달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사용 대가로 배당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영업인 경우에는 이 배당금이라는 게 없죠. 왜? 내가 마음대로 그 돈을, 이익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홍길동의 경우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에 우리가 아까 이익이 300만 원 나가지고 자산이 3,300만 원, 부채가 2,500만 원, 자기 돈이 8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이 똑같이 3,300만 원 만들어졌죠. 그죠? 이것을, 자, 내가 배당금을 만일에 주식회사라고 가정하고 배당금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이익이 300만 원인데 나 배당금 100만 원 줬어. 그렇게 되면 어때요? 자, 여기에서 주주가 자기 부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홍길동이가 300만 원 이익이 났는데 100만 원을 부인한테 배당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이익이 남았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원래 이익이 300만 원 난 것을 배당금을 100만 원 지불하고 나 200만 원 남았어 라고 표시하는 재무제표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이익을 어떻게 내가 처분했느냐라고 나타내는 것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나중에 배당금을 100만 원 주고 나면은 자산이 100만 원 줄겠죠. 현금을 지불했으면 현금이 줄 것이고 자기 돈도 100만 원 줄겠죠. 그래서 3,200만 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의 일반 기업,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청구계사가 결산 이후에 나타나게 되고 그게 처분의 재산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3,200만 원처럼 홍길동의 경우처럼 3,200만 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손익계산과 재산 상태의 증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홍길동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간 중에 내가 번 돈하고 쓴 돈을 한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벌어들인 돈, 아까 우리가 매출이, 손익계산서 매출이 홍길동이 1,1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쓴 돈은 800만 원이었죠. 그래서 이익이 300만 원 나왔죠. 요거는 우리가 뭐냐면 손익계산서, 손익법이라고 합니다. 손익에 의해서 이익을 계산하는 거죠. 내가 얼마를 벌었는데 내가 얼마를 썼어. 그리고 남은 돈이 얼마야? 라고 할 때 요걸 계산하는 방법이 손익법이라고 합니다. 손익에 의해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최초의 돈이 얼마인데, 자, 얼마를 조달했습니까? 처음에 3천만 원을 조달했죠. 그죠? 3천만 원 조달해가 벌은 돈이 1,100이었습니다. 쓴 돈이 800이었죠. 그래서 남는 돈이 3,300이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 남은 돈 3,300에서 내가 처음에 조달했던 게 3천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빼고 나면 남는 돈이 30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00이 내가 남았어. 나는 처음에 얼마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얼마인데 이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남는 돈이 나 이익이야. 라고 재산의
정감에 의해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재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계 용어로.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익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자, 아까 쓴 돈, 남은 돈, 번 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또는 어떻게요? 벌어들인 돈에서, 쓴 돈에서 남은 돈을 다 더하면은 또 번 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는 방법을 손익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계정식으로 T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자, 쓴 돈하고 남은 돈은 차변에 표시하게 되고요. 자, 번 돈은 대변에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계정식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비용과 이익은 차변에, 벌어들이는 매출은 대변에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아까 재산법은, 자, 처음에 시작했던 돈, 그죠? 처음에 시작했던 돈에서 나중에 남은 돈을 가지고, 기말에 남은 돈을 가지고 차감을 계산하면은 벌어들이는 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표에 나타난 것 같이 재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조달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은 총 남은 돈이 차변에 표시되고 조달한 돈과 남은 돈이 대변에 표시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사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어떤 사례인데요. 자,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죠. 자, 박 차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과장, 지금 광주에서 한국산업주에 2억 원을 납품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어. 세법 납품 일정 협의차 광주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 과장은, 차장님 축하합니다. 그 계약건은 지금 회계장부에 기록해야 되나요? 예. 박 차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어제 내가 얘기한 사항이 기억나지 않아?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아직 그 재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거래 발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기록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김 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대화에서 단순히 계약이 체결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거래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회계에서는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것이 거래가 될까요? 한번 다시 다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들은 상품을 도난당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어떤 대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김 대표가 아침 출근 후에 담당자 최 대리를 불렀습니다. 김 대표가 이렇게 물었죠. 자, 어제 퇴근할 때 A 상품이 얼마 남아 있었죠? 최 대리가 이야기했어요. 어제 퇴근할 때 15박스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 대표가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5박스가 모자라지? 문은 열려 있어. 최 대리가 이랬다. 도둑이 들었나 봅니다. 경비장치도 고장이 나 있었고요. 상품을 훔쳐가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빨리 경찰서에 신고해. 최 대리는 대표님, 장부상에 분실된 사항을 기록해야 되겠죠? 김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죠. 뭘 좋은 일이라고 그런 것을 기록하나? 최 대리, 아닙니다, 대표님. 회사 자산상의 변동, 즉 말하자면은 상품 재고의 감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래로 기록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래라고 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그죠? 하지만 회계에서는 이것이 거래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과 회계에서의 거래 정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거래라는 것은 회계에서 자산이나 부채, 자본, 손익, 수익, 비용 이런 것들이 단돈 1원이라도 늘거나 줄어드는 것이 거래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또는 빚, 자본 또는 수익이나 비용들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난 사건들, 경제적 사건들을 거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상품을 사고 팔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경제 행위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 자본을 변화시키고 수익과 비용을 발생하게 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계상의 거래는 장부에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산, 부채, 자본, 손익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상의 거래는 재화나 화폐 이동 외에도 기본적으로 그런 재화나 화폐 이동이 있어야 되고 또는 정감이 있어야 되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거래라고 보는 것들은 상당 부분 거래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에 예를 들어 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거래라고 하면은 주문을 한다든지 어떤 약속을 한다든지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보관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래라고 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거래라고 하지만은 회계에서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홍수가 나서 우리 건물이 뭐 망가졌다든지 또는 상품이 떠내려갔다든지 또는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도난을 당해서 상품의 어떤 소실이 없어지기도 하거나 또는 건물이 시간이 흘러서 감가상각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록합니다. 즉 재산이나 어떤 물건, 재화나 어떤 이런 화폐의 변동이 있는 것들을 모두 기록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록하느냐는 거죠. 결국에는 자, 우리가 재화를 가지고 있는 것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재화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돈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재산이 가치가 하락하거나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돈과 관련된 거죠.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상품을 도난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이 내가 결국 개수가 줄어든 것은 내가 가졌던 재산이 줄어든 것이고 내 돈의 가치가 그만큼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거래로 기록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거래 요소별로 대차를 구분해서 자, 이런 대변과 차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대차를 구분해서 우리가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고 있는 차변에 있는 내용이죠. 자산, 그리고 비용, 대변에 있는 부채, 자본, 수익 이런 것들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차변이나 대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약속일 뿐입니다. 왜 이러냐고 이렇게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 형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회계는 만드는 사람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변은 이렇게 정하기로 하는 것이고 대변은 이렇게 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자산과 비용이 들어가고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돈과 관련시켜서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자, 돈을 조달하는 측면이 부채, 자본, 수익입니다. 돈을 만들어내거나 조달하거나 수입이 되는 원천이 되는 것이 이 돈의 조달인 것이죠. 즉, 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우리가 부채라고 합니다. 돈을 조달하는 거죠. 자, 누가 주식이 또는 주주가 주식 발행해서 주식을 사게 되면은 돈이 회사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이것도 조달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돈을 벌게 되면 돈이 들어오겠죠. 돈을 조달하는 과정. 즉 자금의 수입 원천을 우리가 대변에 이 세 가지 항목 부채, 자본, 수익 항목으로 기록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돈을 조달한 것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기업이. 자, 물건을 사거나 어떤 비용을 지불하거나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돈을 사용하게 되는 그 지출 요인이 됩니다. 돈의 지출 요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차변에는
이런 돈의 사용 부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의 지출 요인인 자산과 비용의 지출 요인들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차변에 기록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돈의 사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로 대변과 차변이라는 항목을 정해놓고 그곳에다가 우리가 돈의 사용과 돈의 조달 부분을 기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래 요소의 대차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대변과 차변을 이렇게 거래 요소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처럼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에 기록하고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치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이 들어가,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수익이 기록돼,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자,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자산과 부채가 또는 자본이 증가하거나 발생하는 것들은 자기 자리에다가 기록합니다. 즉 자산은 아까 우리가 차변이라고 그랬죠, 그죠? 차변, 즉 왼쪽에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왼쪽에 기록하는데 증가하거나 발생하는 것들은 자기 자리에다가 기록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자금의 흐름이나 우리가 분계를 할 때도 항상 중요한 게 이 자기 위치예요.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대변에 있기 때문에 증가나 발생이 되면 항상 대변에 기록이 됩니다. 즉 자기 자리에서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감소하는 것, 자산을 판다, 매도한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자기 자리에서 아니고 감소하는 건 반대편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이 계정 과목 5가지의 계정 과목들이 증가하거나 발생하는 것은 자기 위치에 기록을 하게 되고, 반대로 감소하는 것은 반대 위치, 원래 위치가 아닌 반대 위치에 기록한다는 것이죠. 차변에 있는 과목은 대변에 기록하고, 대변에 있는 과목은 차변에 감소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 계정입니다. 자산 계정은 우리가 차변에 기록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증가는 차변에 발생합니다. 자, 감소는 반대편인 대변에 기록하겠죠, 그죠? 근데 자산이라는 계정이 잔액이 생기려면 항상 차변에 생깁니다. 자, 자산이 예를 들어 우리가 자산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현금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현금이 내가 1,000원이 있는데 이 1,000원을 다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잔액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양쪽에 아무 잔액이 발생 안 하겠죠. 만일에 돈이 남아있다는 것은 증가 금액이 많다는 것이고, 항상 그래서 차변에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계정은 항상 자기 위치에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은 그렇고요. 자, 부채는 또 어떨까요? 부채는 원래 자리가 대변이죠. 그래서 증가하는 것은 항상 대변에 있습니다. 자, 감소하는 것은 반대편인 차변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잔액은 항상 자기 자리인 대변에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본도 마찬가지죠. 자본과 부채는 똑같이 대변에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것은 항상 대변에 기록이 되고요. 자, 감소하는 것은 반대편인 차변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액은 항상 대변에 남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은 잔액은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수익 계정과 비용은 증가라는 개념보다 수익은 우리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가했다, 감소했다고 보지는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수익 계정은 항상 대변에 발생하고요, 비용은 항상 차변에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계정상에는 실제적으로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이 감소하거나 원래 인식했던 수익이 없어지거나 감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대의 계정에 우리가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익은 대변, 자, 비용은 차변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기록하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항상 대칭적으로 복식부기의 원리에서 두 곳에다가 기록하는 거죠. 두 곳에서.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항상 차변, 대변에 대칭적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두 곳에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복식이라고 합니다. 복식부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이중성을 항상 똑같이 기록하기 때문에 항상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증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회계가 아니고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일상생활을 우리 예를 들어보면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 일을 열심히 하니까 회사로부터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었다. 이런 우리가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원인이 되겠죠. 그죠? 근데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수사원으로 선정됐다. 결과가 나오죠. 원인과 결과가 항상 나오죠. 두 가지의 대칭적인 기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그거에 발단이 되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밑에 또 다른 문제 볼까요? 그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했다. 자, 사랑했기 때문에 원인이 되겠죠. 결혼했다. 결과가 되겠죠. 원인과 결과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회계거래는 철저하게 복식부기의 원리에서 거래의 이중성을 가지고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 보죠. 이게 우리가 분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자,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나는 물건을 팔고 현금을 받았다. 자, 두 가지가 항상 생기는 거죠. 자, 물건을 판 행위하고, 자, 현금이 들어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물건을 판 행위가 원인이 되겠고, 현금이 들어온 게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 기업이 기계 설비를 구매했기 때문에, 자, 기계를 샀습니다. 원인이 되겠죠. 자, 기계를 사게 되면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겠죠. 그죠? 결과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항상 원인과 결과를 항상 생각하다 보면은 분계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이 사례는 은행의 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금자가 예금을 가입을 신규로 했기 때문에 현금이 입금됐다. 자,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금자가 예금을 신규로 가입하게 되면 금융회사에서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죠? 예. 근데 예금을 가입했다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또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원인 발생했고, 자, 현금이 들어온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원인과 결과가 또 발생합니다. 자, 주식 매매 거래를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입금되었다. 이건 아마 증권회사의 사례인 것 같아요. 주식 매매 거래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증권회사가 주식 매매라는 원인이 있을 것이고, 자, 수수료가 들어온다는 입금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기록이 되겠죠. 그죠? 자, 또 하나는 원재료를 외상 구입했기 때문에 원인이 발생했죠. 물건을 내가 구매를 했는데 현금을 주지 않고 어때요? 내가 그냥 외상으로 샀다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내가 갚아줘야 될 부채가 발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그림처럼 도미노가 이렇게 있죠. 어떤 첫 원인이 발생하면 영향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항상 거래의 이중성은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발단이 되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의 이중성을 가지고 우리는 분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의 이중성은 복식부기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두 번 기록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기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인위적으로 우리가 차변이라는 것과 대변이라는 걸 나누어서 두 곳에다가 항상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복식부기는.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금액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록을 잘못하게 되면은 양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것을 우리는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동일한 금액을 항상 양쪽에 기입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검증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검증의 기능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북이라는 것도 장부에 기록하는 거죠. 북이 이러면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런 회계라는 것에서 어떤 작은 기술적인 그런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장부의 기장을 통해서 이런 거래 이중성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기록하면은 우리가 거래가 제대로 기록이 되었는지 좀 잘못 기록됐는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 이중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복식북의 원리고, 이것 동일한 거래를 두 번에 나눠서 이중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차변의 원인이 돼서 대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자,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나서 그 상품의 매입 대가로 현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은 상품이라는 자산이 늘어났겠죠. 그죠? 자산의 증가가 일어나고, 자, 현금을 내가 지불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그죠? 원인과 결과가 나타났고,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회계적으로 보면은 상품이라는 자산이 늘어났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났습니다. 양쪽으로 자, 증가와 감소, 원인과 결과가 차변과 대변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변의 원인에 대해서 차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즉,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은 자, 판매라는 매출의 증가죠. 즉, 수익의 발생이 생기고요. 그 다음 대변에 물건을 팔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산의 증가라는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이 원인이 돼서 대변의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대변이 원인이 돼서 차변의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두 곳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래의 요소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많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전부 8가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래의 8요소라고 합니다. 차변에 4개, 대변에 4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이 4가지가 나타나고요. 차변의 4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대변에도 4가지 요소가 있죠.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증가하는 항목들은 원래 있던 자기 자리에 있던 것이죠.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는 어때요? 원래 자기 위치죠. 그죠? 감소는 각각 반대편에 있습니다. 비용과 수익도 자, 발생만 여기 기록했는데요. 자, 이렇게 2가지. 비용은 차변, 대변은 수익의 발생을 기록합니다. 이 8가지밖에 나타나야죠. 모든 거래는, 모든 회계적 거래는 이 8가지 요소로 결합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가지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위치만 잘 기억하시면은 거래를 다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의 8요소를 잘 이해하시다 보면은 모든 거래를 우리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하게 항상 차변과 대변과의 2가지가 결합돼서 나타나겠죠. 그죠? 차변과 차변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차변과 대변인과 대변과 차변과 항상 이렇게 2가지가 결합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다중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와 수익 발생, 이렇게 2가지예요. 차변에는 하나, 대변에는 2가지 항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3가지 항목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차변과 대변이 나타나는 것이지 같은 항목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항상 이렇게 8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래의 8요소라고 합니다. 이 거래의 8요소를 잘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굵은 선으로 표시된 것은 자주 발생하는 것이고요. 좀 가는 선으로 표시된 것은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결액관계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상품을 구입하게 되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겠죠. 그죠? 반면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 차변의 자기 자리였죠. 그죠? 증가 항목은 자기 자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변의 자산의 증가라는 항목이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자산의 감소는 반대편이죠. 그죠? 대변의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두 번째, 차량의 운반 용역을 사용하자. 자, 용역비를 지불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돈을 아직 주지 않았어요. 대금은 미지급했다. 이런 얘기죠. 자, 운반비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비용은 차변에 적기로 했죠. 그죠? 차변에 비용이 발생인 운반비라는 비용 항목이 발생합니다. 근데 대변에는 내가 아직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줬다는 얘기죠. 언제든가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돈을 아직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채죠. 그죠? 부채의 증가. 부채는 자기 자리죠. 그죠? 자기 자리에 부채가 증가하는. 그래서 우리가 차변과 대변으로 결합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는 예금을 인출해서 차입금을 상환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내가 빌린 돈을 갚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때요? 부채라는 차입금이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대변에 있던 항목이 부채입니다. 근데 반대편에 차변에 와서 내 부채가 감소하는 거죠. 자기 자리가 아니죠. 자, 그래서 예금을 인출했습니다. 예금을 인출해서 예금이 줄겠죠. 그죠? 그래서 자산이라는 예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양쪽 다 감소라는 항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산과 부채가 반대편에 기록하죠. 감소라는 항목이 나타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차변 항목과 대변 항목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의 8요소의 결합관계를 예시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산의 증가는 항상 차변에 기록하고요. 자산의 감소는 반대편인 대변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산이라는 계정을 하나 보면은 차변에 증가가 나타나고요. 대변에 감소가 나게 돼요. 잔액은 항상 자기 자리인 차변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 재무상태표에 자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처음으로 우리가 재무상태표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라는 어떤 장표, 재무제표가 있는 것이고 그 재무제표의 차변에 항상 자산이라는 항목이 기록이 잔액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대로 남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